예, 안녕하세요. 헌법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공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게 해주셨고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헌법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 비판에 대해서 제가 온전하게 이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드릴 터인데 첫 번째 것은요. 그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설계된 듯 보이는 것은 그래서 설계된 듯 보이는 것은 실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예전에 쓴 그 신문 칼럼의 그 제목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자연현상이나 뭐 이 태양이나 우주의 뭐 지구의 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각종의 자연에 있는 동식물 그런 관계를 보면 설계된 듯 보이거든요. 설계된 듯 보이는 이유는 뭐냐? 실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신문에다 칼럼으로 낸 내용이에요. 이제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대칭형입니다. 대칭형. 하나님께서 이 대칭형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잎이라든지 꽃 모양이라든지 나뭇잎을 보면 이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꽃잎 아닙니까? 그럼 이게 요거 하나도 대칭형이고, 그렇죠? 이 전체를 이렇게 쪼개서 보더라도 대칭형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대칭형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비를 보시면요. 여기 제가 그걸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나비를 한번 보세요. 보면 대칭형이죠. 이렇게 반 쪼개졌어요.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모양이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재밌는 것은요. 모양도 같은데 크기도 같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빨간 동그라미 점, 여기에 파랑색, 흰색,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연하게 이렇게 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우연하게 됐다 그러면 양쪽 모습이 대칭보다는 비대칭이 더 많을 터인데 아주 정교하게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도 대칭형이죠. 동물도 대칭이 많고 건물 외관도 대칭으로 많이 짓습니다. 요새 최근에 멋있는 건물들을 보면 좌우 대칭에서 벗어나는 건물도 있지만은 거기가 좌우 대칭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아마 그게 보기에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영국의 도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도킨스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학과에 이제 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죠. 세계 최고의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 도킨스입니다. 이 도킨스는 눈먼 시계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건 뭐를 이제 빗댄 건가 하면요. 시계공과 대칭되는 뜻입니다. 시계공과 대칭. 이 시계공이라고 하는 이론은 어디서 나왔냐면 과거에 교부 목사님이신데 이 땅에 시계가 있다면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시계공 이론을 주장을 많이 했어요. 따라서 이 우주는 또 지구의 모든 자연 질서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시계공 이론입니다. 시계공 이론. 시계와 시계공이에요. 이걸 빗대서 도킨스는 눈먼 시계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시계공은 맞는데 그 시계공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은 진화의 이제 원동력을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언젠가 이 자연선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제로
이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는 다윈은 이걸 적자 생존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종의 기원, 다윈의 책이 종의 기원 아닙니까? 종의 기원 책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책 제목이 종의 기원이 아닙니다. 뒤에 더 긴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by means of라고 해서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이렇게 책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적자 생존, 그러니까 이 다윈은요 자연 선택이나 적자 생존에 의한 또는 그것을 수단으로 하는 종의 기원이다, 이렇게 책 제목을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되신 분들은 한번 그럼 쳐보세요. 쳐보시면 종의 기원은 단순히 뭐 종의 기원을 쓴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수식어가 자연 선택에 의한 또는 적자 생존에 의한 이 종의 기원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게 뭔가면 이 땅에 여러 가지 물질이나 생물이나 동물들이 진화를 했는데 진화를 할 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자연 선택을 강조하는데 또 하나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 선택이고 하나는 돌연변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먼 시계공을 강조했거든요. 뭔가 하면 시계공은 있긴 있는데 그 시계공은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눈먼 시계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계공 이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도 시계공이 맞긴 맞는데 이 우주와 지구와 생물과 동물의 진화가 이루어졌는데 진화를 일으킨 사람은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계공이다, 이런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 눈먼 시계공이 과연 누구냐? 이것은 자연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동식물이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떠드는데 그걸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틀린 거지만 일리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죠. 그럴 경우에 그 자연 선택은 도킨스가 말하듯이 눈이 멀었다는 뜻이거든요. 즉 앞을 계획하지 않고 또 어떤 설계도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이 동식물은 변화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걸 눈먼 시계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대로 변화가 되어 왔다면 이런 꽃 모양 보시면 이렇게 대칭으로 된 거, 나비의 모양을 보면서 이런 모양이 눈먼 시계공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 진화론자들은 눈먼 시계공이다,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눈먼 시계공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재미난 것은 그들은 어류에서 양서류가 됐고 양서류에서 파충류가 됐고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눈먼 시계공이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눈뜬 시계공보다 더 정확하게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눈먼 시계공이라면요, 양서류에서 갔다가 다시 이 물고기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늘 일관되게 마치 계획된 것과 같이 진행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프락텔형. 하나님께서는 이 프락텔형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프락텔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부분이 전체와 같고 똑같이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위에 제가 이거 했을 텐데, 이 러시아 인형을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좀 사보셨거나 또는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건 요게 보면 여기서 까도 요게 요 인형이 나오고 또 요게 나오고 계속 똑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걸 보통 프락탈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인형 중에서 까도 동일한 형태의 인형이 나오는다, 이런 것을 보통 프락탈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문어다리나 공작새 깃털같이 반복 복사하면서 커지는 거,
이제 제가 이 고사리를 이제 보여드릴 터인데, 제가 이 먼저 브로콜리를 보면요, 브로콜리 이게 브로콜리거든요. 전체 모양 이게 브로콜리인데 여기를 잘라서요, 이만큼을 잘라서 보더라도 전체와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를 잘라도 브로콜리, 여기를 잘라도 브로콜리 형태를 취합니다. 자, 이게 문어죠. 저기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거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통 프락텔형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프락텔형으로 동물과 식물의 모양을 만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 인형이고요. 여러분이 이 고사리를 보시면요, 참 재밌어요. 이 고사리 이게 커질 수가 있나, 그림이? 저 고사리 화면이 안 커지죠? 화면을 크게 할 수 있나? 아, 됐어요. 그럼요, 보시면, 이 고사리 보시면, 이 고사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 요 부분하고, 그럼 여기에, 요 부분, 이 부분이었습니다. 요 부분과 전체 부분이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요, 요 고사리 요 부분, 제가 요 이름을 모르겠는데, 요 부분에서도요, 이걸 확대시켜보면, 요 부분이 이렇게 또 갈라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고사리는 전체 모양이나 요 모양이나 여기에 그 이파리 하나 모양도 다 똑같습니다. 요걸 프락텔형이라고 해요. 프락텔형. 잘 보인다고 그러셨어요. 고사리를 잘 연상해 보시면 이 모양,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요 모양, 여기에 딸린 작은 거, 예? 하나가 다 똑같은 형태로 됐단 말이죠. 동일한 형태를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걸 보통 프락텔형이다 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피보나치형인데, 피보나치는 뭔가면, 여기 밑에 보면 중세 유럽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이 수열을 발견했어요. 수열. 자, 그럼 수학 공부를 잠깐 해보실 텐데,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 2, 3, 5, 8 쭉 나가잖아요.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없는데, 피보나치는요, 앞에 두 글자를 더하면 요 뒤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이니까 2죠. 여기는 뭐냐? 이 3은 앞에 1번과 2번을 더한 거예요. 그럼 5는 뭐냐? 앞에 2번과 3번을 더했습니다. 그렇죠? 8은 3하고 5를 더한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여러분이 요거 한 20일까지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1 써놓고 두 개 합치니까 2가 되잖아요. 여기서 합치면 3이 돼요. 2, 3을 합치면 5가 됩니다. 3, 5를 합치면 8이 돼요. 이걸 합치면 13이 된단 말이죠. 요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거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 두 수의 합으로 다음 숫자가 만들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뒷숫자를 그 바로 앞에 거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13 나누기 8, 8 나누기 5, 5 나누기 3, 3 나누기 2, 2에서 나누기 1. 그럼 이제 처음은 이제 2가 나오죠. 1.5가 되죠. 1.6 얼마가 됩니다. 그럼 이거 갖다 쭉 평균을 내면요, 그 비율이 1.618에 가깝다는 거예요. 김하늘 2는 잘하시네. 앞에 두 글자를 합친 게 더한 게 숫자란 말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요 뒷숫자를 앞으로 나누면요, 전체 평균이 보면 1.618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18을 잘 기억해 두세요. 1.618. 뭐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피보나치 수율을 봤잖아요. 1, 2, 3, 5, 8 나간단 말이죠. 그럼 꽃잎의 92%는요, 식물의 92%는 꽃잎이 피보나치 수열을 됐다는 거예요. 식물의 92%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꽃잎 수가 한 장짜리는 있어요. 두 장짜리도 있어요. 세 장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네 장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잎 클로바를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왜냐하면 내장짜리가 없는 거예요. 식물의 92%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다음에 8이에요. 8장짜리는 있어. 그러면 요 밑에 보면 6장, 7장이 없는 거야. 꽃잎이. 13장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9장, 10장, 11장, 12장 꽃잎이 없다고 합니다. 예외가 있겠지만 참 재미있는 것이죠. 그렇죠? 한 장짜리는 있고 2장짜리도 있고 3장짜리도 있는데 4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8장이니까 6장, 7장짜리 꽃잎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혹시 한번 보세요. 6장, 7장짜리가 있는지, 즉 4장 또는 6장, 7장짜리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이게 화이트 칼라 백합이라는 건데 이거는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그쵸? 아, 이쁘죠? 예. 그 다음에 이 연령초는요, 3장짜리, 3장. 하나, 둘, 3개란 말이지. 코스모스 8장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뭐 어디 있겠지, 여덟. 예. 8장. 그 다음에 이 데이지라는 것은 셔보지 않았지만 34장이랍니다. 34는요, 피보나치 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제가 안 쉬어봤어요.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면 아까 34장짜리 있었으니까 이건 훨씬 많아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대략된 것 같아도 대략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식물 하나는요, 요 식물이면요, 요 식물에 그 F1대 F2 되면 다 똑같이 요 식물이 만들어질 텐데 이건 DNA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피보나치 수율은요, 식물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식물과 식물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즉 전체 그 꽃잎 세계를 보니까, 식물 세계를 보니까 나뭇잎이 1장, 2장, 3장, 5장, 8장, 13장 뭐 이렇게 되어 있지 4장짜리와 6장, 7장이 없다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이게 물론 눈먼 시계공을 이렇게 했었을까요? 누군가가 야, 이 꽃은 꽃잎이 몇 개나 해야 된다 라고 해놓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 아닙니까? 조금 전에 봤지만 여기 나오는 코스모스도 이게 보면 어떤 놈은 7장, 6장, 8장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로 돼 있다는 뜻이죠. 하나로. 그 다음에 이제 해바라기를 봅니다. 해바라기 꽃 파는데 먼저 해바라기 보겠습니다. 이쁘죠? 근데 왜 해바라기 보면 여기서요, 가운데에요. 가운데에서 그 씨앗들 있잖아요. 해바라기 씨가 있는데 요거를요,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또는 이게 이게 이렇게 반대로 아니지. 여기서 지금 이렇게니까 이렇게 돌았는데 이렇게 하죠. 이렇게 숫자를 쓸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숫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해바라기 저 판에 씨가 많단 말이죠. 씨가 많으니까 지워보면요, 이 박혀있는 씨앗을요, 여러분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도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이렇게 이어가둘 수가 요 하나 더 요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쭉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셀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요, 그 영국의 이 식물학자 이 철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조사를 했어요. 제가 아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바라기 꽃판에 가득한 씨가 있는데 왼쪽 방향과 오른쪽 방향의 이중 나선 모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왼쪽 나선 어떤 해바라기는 왼쪽이 13개, 오른쪽이 8개라는 거예요. 또 어떤 그 좀 큰 놈은요, 21개, 34개. 이거 제가 안 한 거 알죠, 여러분? 그 다음에
55개, 89개, 89, 144, 144, 233. 아마 이게 전부일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해바라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요, 13, 8, 21, 34, 55, 89, 144, 233이 이게 뭡니까? 이게 다 피보나치 수입니다. 피보나치.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 숫자가 다 이 해바라기 꽃판에 씨를 다 쉬어보니까 왼쪽 나선을 하는 이렇게 보니까 다 13개, 13개. 오른쪽 나선이 8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13개냐, 8개냐. 또는요, 더 큰 놈은 21개냐, 34개냐. 아주 큰 놈은 144개냐, 233개냐. 1900년대에 옥스퍼드 대학의 철치에 의해서 이 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해바라기가요, 왜 이렇게 씨앗이 촘촘하게 이렇게 돌림 나선형 모양으로 돼 있냐 말이죠. 아니, 씨앗을 배열할 때 이 동그란 판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씨앗을 배열할 때 보면 이게 요렇게 나선을 이렇게 이루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씨앗을 이제 숨기셨어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최소 공간에 최대 개수의 씨를 배열해서 번식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란 뜻이에요. 또 비바람에 잘 견딜 수 있고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숫자 자체가 뭐라고요? 피보나치 수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 나선형으로 한 것도 최소 공간에 최대한의 개수의 씨를 배열해서 번식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잎이 나오는 순서가 잎차례입니다. 잎차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나무도 좋고 식물도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뭇잎 있잖아요. 그럼 다음 나뭇잎이 위로 좀 올라가다 보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이들 사이에 어떤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느릅나무는요,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러니까 이 느릅나무의 이 기둥인지 뭐 둥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기에 이 나뭇잎이 있으면 2분의 1이니까 반대편이니까 반대편 이렇게. 그럼 다시 이제 1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너도 밤나무는 3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게 3분의 1 지점에 가서 뭐 하나가 있고, 다시 이제 3분의 1 이렇게 해서 요 각도를 이렇게 이룬다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5분의 2, 배나무는 8분의 3.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요, 1, 3, 2, 5, 8, 5, 13, 이 모두가 다 뭡니까? 피보나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식물에 대해서 나뭇잎이, 물론 이게 대칭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렇게. 요런 대칭형도 있지만 요거 빼고 지그재그로 올라간다. 지그재로 올라갈 때 그냥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살펴보면요, 살구나무는 5분의 2, 배나무는 8분의 3, 요런 순서에 의해서 잎이 만들어져 올라간다. 이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숫자가 아니라 이 모든 숫자가 다 피보나치 수로 되어 있다, 이 뜻이. 참 재밌죠? 예. 그러면 이렇게 나뭇잎이 3분의 1, 2분의 1, 5분의 2 이렇게 다른 각도에 의해서 이제 이 잎이 배치되는 게 뭐냐? 각 잎들은요, 다른 잎들을 가리거나 밀집되지 않으면서 햇볕이나 물이나 공기에 최대한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효율이 최대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식물이 이렇게 배열되는 것 동시에 이 각도를 보면요 다 2분의 1, 3분의 1, 5분의 2인데 요게 다 피보나치 수래. 피보나치 수. 하나님께서는 피보나치 수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식물의 배아가 커지는 거예요. 배아 발아. 그런 사람도 배아가 있죠. 그러니까 수정란이 그 여자의 자궁에 착상하기 전 상태를 초기 배아라는데 초기 배아. 착상하면 그걸 배아라 그래. 배아. 배아가 더 커지면 태아라고 하면 태아. 사람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식물도요. 요 배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의 종자에서 싹이 트는 과정을 발화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식물이 자라서 잎이 될 것, 잎이 되거나 줄기가 되거나 꽃잎이 되는 것들은요. 원기라고 하는 자그만 이제 하여튼 원기라 그래요. 예.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제 이 식물이 만들어지는데 먼저 만들어진 작은 번호의 원기는 둘레로부터 밀려난다. 뒤에 만들어진 번호는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제 여기 그 꽃갈콘 같이 이렇게 원통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통형. 그러면 1번이 만들어졌겠죠? 이 꽉 가운데 있는 거야. 이 가운데. 2번이 만들어지면 요놈이 이제 뒤에 밀려나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뒤에 밀려납니다. 왜 밀려나냐? 이 앞에 7번, 8번, 9번이 만들어지면 1, 2, 3이 이 아래로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쵸? 가운데로 이제 이 원기가 잠깐 나오는가 봐요. 그럼 여기서 1, 2, 3이 있고 7, 8, 9가 있으면요. 다시 이제 10, 11, 12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 만들어져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7, 8, 9도 뒤로 밀려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만들어진 작은 번호의 원기는 둘레로 밀려난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먼저 만들어진 작은 번호 1, 2, 3은 둘레로 밀려난다. 밀려난다. 그렇죠? 뒤에 만들어진 놈은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 가운데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 2, 3이었다가 다시 이제 밀려나서 여기가 4, 5, 6이 오고 다시 7, 8, 9가 오고 그다음에 10, 11, 11이 오고 이게 또 밀려나는 거죠. 20, 21, 22가 오면 요런 과정을요. 현미경으로 관찰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원기 발생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붙였어요. 근데 번호 간의 각도를 재봤단 말이죠. 자, 이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1번이거든요. 이게 1번입니다. 1번. 1번. 2번은 여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3번이 이겁니다. 3번이. 4번. 이게 4번이죠? 5번. 이게 5번이에요. 자, 여기서 2번은 아마 이쯤에 이 아래 여기 하단에 있어 보이는데 여하튼요. 이제 여기 보시나요? 이쯤에 있다 보니 2번을요. 왜냐하면 1번하고 2번의 이게 각도를 재보면 이게 137.5도예요. 2번하고 3번을 재보니까 137.5도입니다. 3번하고 4번을 보니까 이것도 137.5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4번하고 5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137.5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이게 그 5번 아닙니까? 5번? 5번하고 6번. 이렇게 보면 이게 137.5도입니다. 이 각도가. 6번하고 7번? 6번하고 7번, 이거 7번 아닙니까? 요것도 137.5도예요. 7번하고 8번, 요것도 137.5도입니다. 이렇게 이 원기들이 1번, 2번, 3번, 4번 쭉 만들어질 때마다
만들어질 때마다 137.5도가 이 각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림이 어렵다라고 지금 하시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 여기서 번호를 보세요. 이게 1번이야, 1번. 2번은 여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3번입니다. 이게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만 낸다고 생각해봐요. 2번은 어디 있겠느냐? 여기 있겠느냐? 여기 있겠느냐? 이 하단에 있겠냐 말이죠. 이게 하단이에요, 이게 하단. 그러면 당연히 여기, 그렇죠? 이 그림이 안 나타나는데 이 부분, 이 하단에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2번이라야만 1번과 2번을 싹 그면 대략 137이 나온단 말이죠. 2번과 3번을 거봐요. 요것도 137.5도. 3번과 4번을 해도 137.5도.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게 오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7번 아닙니까? 그럼 6번이 요거잖아요. 6번하고 7번의 원기를 이렇게 보면 요게 137.5도가 나옵니다. 7번과 8번은 요게 137.5도. 즉 모든 원기가 1번에서 8번까지 우리가 봤는데 보면 1번과 2번이 137.5도. 그다음에 2번과 3번도 137.5도. 이렇게 원기 발생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각도를 계속 똑같이 유지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대략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후에 모든 것들도 8번, 9번, 10번 다 보면 137.5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이것이 나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37.5도와 여러분 아까 피보나치 수열에서 뒷순서 뒤 숫자를 앞 숫자로 나눈 게 1.618 그랬죠. 1.618. 1.618과 137.5도는 어떤 관계이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옷 좀 벗을게요. 오늘은 이게 어려운지 김하늘 2번만 계속 이 양반만 리스폰스를 하시네. 상관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피보나치 수의 1.618 뒤에 숫자를 앞에 숫자로 나눈 게 1.618이에요. 여기 보면 137.5도가 나온단 말이지. 이 관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1.618 대 1이에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요게 1.618 대 1. 이게 1.618이고 이게 1일 때가 가장 편안하다 그래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8.8 대 5래요. 8 대 5. 여기가 8이고 여기가 5랍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요. 이 가로 세로가 가장 안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엽서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TV 요새 TV는 뭐 다양하게 나오지만 TV도 가로 세로가 1.618 대 1이라는 거예요. 8 대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8 대 5, 창문도 8 대 5, 엽서도 8 대 5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장 이 황금비라 그래가지고 안정된 직사각형을 만들어낸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1.618이 어디서 나왔죠? 피보나치 수열에서 뒷숫자를 앞숫자로 나눈 수가 1.618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37.5도와 1.618의 관계를 좀 보면요. 여러분 직선을요. 1.618 대 1로 나눠봅니다. 이렇게 길이가 있어요. 이렇게요. 요게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1.618 대 1로 나눌 수 있겠죠.
1.618대 1로 어떻게 나누느냐? 그건 모르게 따질 게 아니라 나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눠야만 요 2를 요렇게 세우면요. 요렇게 세우면 안정된 직사각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이 직선을 1.618대 1, 즉 8대 5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되면 여기 1.618대 1로 나눴어요. 이 선분을 그대로 원으로 만들어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 직선을 갖다가 이것도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이것도 돌려가지고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동그라미를. 뭐 이거 진짜 만들려면 어렵겠지만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선이 이게 1이 있으니까 이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이제 돌려본단 말이죠. 이렇게요. 돌리면요. 요 부분부터 요 부분이 1.618이야. 1.618. 그다음에 요 부분이 1이야. 1. 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 1.618이고 이게 1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긴 놈을 1.618대 1을 갖다가 동그랗게 만들어 봤어요. 그죠? 가정을 하니까 그래놓고서 이렇게 이제 이 중심각에 놓고 이 각도를 재봐요. 각도를요. 각도를 재니까 요 각이 137.5도가 나와요. 참 놀라운 결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황금비와 1.618과 황금각의 놀라운 결합이다 이 뜻입니다. 황금비 1.618은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뒷숫자를 앞서로 나눈 게 1.618이었어요. 그랬는데 가장 안정된 직사각형이 1.618대 1로 우리가 봤습니다. 즉 8대 5라 이거예요. 그런데 1.618대 1로 되는 이 직선을 양끝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붙인단 말이지. 붙여서 이 원을 만들어요. 원을 이렇게. 원을 만들었죠? 원을 만들면 여기가 더 기니까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면요. 이 각도가 137.5도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개입을 여러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놀랍죠? 1.618대 1은 피보나치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1.618대 1은 그 황금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황금각이 있는데 이게 식물의 배아가 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1번과 2번 사이에 137.5도 또 137.5도 계속해서 이렇게 식물의 배아도 그렇게 만들어져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 137도가 어떻게 된 거냐? 바로 1.618대 2를 원으로 만들었을 때에 나오는 각도가 137.5도라 이 뜻입니다. 이게 그냥 대략 됐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의 개입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걸 잘 이 머리에 넣어두시면요. 하지만 이건 감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요, 이 공부를 해보니까, 야, 진짜 이거는 나 혼자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다가. 물론 이거 아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건 빨리 이웃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런 거 갖다가 눈먼 시계공이 했다고? 웃기지 마라, 이거 웃기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설계자의 존재와 능력을 만물에 분명히 보이게 알게 했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핑계치 못하게 내가 해놨다. 우리들이 인간이 자연현상을 보면 동물과 식물을 보게 되면 야, 이건 정말 누군가가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알게 했다는 뜻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문을 열고 나오셔가지고 내가 만들었어 임마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 하더라도 다 알게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이신가 하면요. 여기 창조주는요.
숨바꼭질하는 부모가 자신을 숨기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어서 어진 자녀들이 찾을 수 있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하고 숨바꼭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숨지 않죠. 완전히 숨으면 애들이 찾을 수 없단 말이죠. 슬쩍 어떻게 합니까? 슬쩍 일부러 숨기지만 찾게끔 이렇게 해주시죠. 그렇죠? 그래야 어린아이들이 찾는단 말이죠. 아니면 이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자녀들이 부모가 완전히 숨기면 모른단 말이죠. 숨기는 척하지만 모습을 살짝 보여서 잡혔다, 찾았네 이런 식으로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없다고 안 보인다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에는요 창조의 증거가 넘칩니다. 창조의 증거가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과학자들은요 그가 천문학을 하건 우주학을 하건 식물학을 하건 지질학을 하건 뭐를 하든지 간에 세계적 학자들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고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가 이거를 분명히 계획해서 만들었다라고 다 인정해요. 세계적인 학자들은요 과학자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떠드는 인간들, 신학자, 목사는 일부겠죠. 그 다음에 철학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만 믿고 이성만 믿고 떠드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가 어디 보이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학자들은요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고도의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가 계획적으로 식물을 만들었고 우주를 만들었고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떠드는 인간들, 신학자, 신학교수, 목사, 철학교수 이런 사람들만이 없다고 떠들고 또 그걸 갖다가 믿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죠. 지금 창조의 증거가 어쩌면 넘친단 말이죠. 이런 삼라만상이 설계된 듯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왜 설계된 듯 보이느냐? 설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주변에 혹시나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이 대칭형, 프락텔형, 피보나치형, 피보나치의 1.618대 1, 137.5도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주변에 함께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1부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는 돌연변이는 다윈주의의 거대한 역설이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다윈주의는요 두 개를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 선택하고 돌연변이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연 선택도 언젠가 꼭 말씀드릴 거예요. 자연 선택은 그걸 반박하는데 제가 원고를요 7번 이상을 고쳤습니다. 제가 볼 때 잘 썼어요. 예. 그건 이과 교수들이 그런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문과이기 때문에 그런 글을 썼는데 이제 자연 선생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돌연변이 이제 이 다윈에서 뭐냐면 돌연변이가 이 진화의 원동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돌연변이라는 그 자체는요 다윈주의와는 안 맞는 거예요. 이 거대한 역설을 보기 전에 돌연변이와 다윈주의는 이건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윈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즉 진화론은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아주 오랜 기간, 5천만 년, 1억 년,
아주 오랜 기간 미세한 변화가 조금씩 돼가지고 진화가 됐다. 다음 단계는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연변이는요,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 변화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돌연변이를 들먹이는 것은요, 그 스스로 다윈주의와 모순된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이 입력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윈주의는 진화의 원동력이 두 개가 있는데 자연선택과 돌연변이라고 그랬죠. 자연선택은 이제 뒤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화는요, 이어서 새로운 생명체의 갑작스러운 변혁인 돌연변이와는 양립할 수 없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진화를 하는 사람들은 작은 미세한 변화가 오랜 기간 동안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체가 갑자기 만들어질 수도 있는 돌연변이와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뭐라 했어요?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 다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후에 학자들은요, 도킨스 같은 학자들은 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변질된 것이죠. 다윈은 도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돌연변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연변이를 이제 제가 어떤 이 교회 신자인데, 돌연변이로 이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말들을 믿어요. 여러분, 돌연변이는 뭔가 하면 그건 병적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해외 토픽 보면 머리 둘 달린 거북이, 그게 나올 때가 본 적 있죠. 머리 둘 달린 거북이. 그럼 머리 둘 달린 거북이가요, 요게 이제 다시 새끼를 낳으면 머리 둘 달린 놈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머리가 하나인 거북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었어요. 그분이 장가가면 딸은 팔 없는 아들, 딸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온전한 양팔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머리 둘 달린 이 돌연변이는요, 사람들은 저 돌연변이가 있으니까 저게 발전하면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돌연변이가 그 다음 때로 이어지지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않는다. 그러면 다윈은요, 이 진화론의 가장 태도이면서 원조 아닙니까? 다윈은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후에 다윈론자들은요, 돌연변이를 긍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가능해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없이는 돌연변이라도 우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만 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 또 돌연변이를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잘 기억해 두세요. 진화론자들이 돌연변이를 긍정하고 떠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진화를 말을 내다 보니까 필요해서. 인정할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이 있겠지만 다윈은 이 돌연변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다윈론이 있어요. 신다윈론자들, 도킨스와 같은 신다윈주의자들은요, 돌연변이를 인정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돌연변이로 인해서 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좀 잘 기억해두세요. 이 용어를요. 그 다음에 돌연변이를 인정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신문에 그대로 썼어요. 아마 이 진화론자를 읽으면요, 아주 짜증나는 읽음이에요. 짜증나는.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진화론자들은요, 요 진화론을 갖다가 속이기 위해서 진화를 둘로 나눕니다. 대진화와 소진화로 나눠요. 그래서 대진화는 뭡니까? 이건 돌연변이래, 돌연변이. 소진화를, 변이를 소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진화는 뭔가 하면 물고기에서 개구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대진화예요, 대진화. 소진화는요, 여러분 이제 이 새가 다윈이 발견한 건데, 새의 주둥이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주둥이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같은 새인데도.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변이라 해요, 변이. 그런데 이 변이 현상은요, 지금도 예전도 지금도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저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북극에서 보면 흰 곰이 있고 검은색 곰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일정 기간 지나니까 검은 곰이 사라집니다. 다 흰색 곰으로 바뀌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곰이라는 존재에 DNA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요 흰색 칼라고 이제 검은 칼라라고 그래요. 이 검은 칼라 DNA가 스스로 그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감춰지는 것이. 왜? 이 검은 칼라가 있으니까 쉽게 발견돼서 죽임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흰 칼라만 남아요, 흰 칼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걸 변이라 그래요, 변이. 추운 지역의 양들이 털이 많이 더 난다. 더운 지역보다. 이게 다 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둥이도 바뀔 수가 있고 이 털도 바뀐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변이라고 하는데, 이 변이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과학자들은 다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돌연변이, 즉 대진화, 네? 이거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거 종간 변화가 뭡니까? 종간 변화.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종간 변화인 돌연변이 또는 대돌연변이는요, 이걸 대진화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종내 변화, 새에서 새, 양에서 양을 유지하는 가운데 변이가 일어난 것이죠. 이건 소진화인 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은요, 돌연변이라든지 또는 이 진화란 말을 꼭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진화, 이 변이를 소작은 진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인류에게 진화가 존재하는 양, 진화 현상이 있는 양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네들도 대진화, 네? 아니, 원래 진화는 뭡니까? 진화란 말은 종간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종간 변화. 종내 변화, 종내에서의 뭐 이 주둥이가 바뀐다든지 털이 바뀐다든지 이런 거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진화의 증거가 없다 보니까요, 종내 변화인 변이를 소진화라고 얘기하면 소진화. 그래서 마치 진화가 실제로 존재하기나 한 듯 대중의 판단을 속이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진화, 당연히 있는 변이를 소진화라고 하면서 마치 진화가 실제로 존재하기나 한 듯 대중의 판단을 속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윈주의자 중에서 이 도약 진화를 말하는 사람, 도약 진화.
지금 요 먼저 보시면요. 점진적 방법을 견지하는 신다윈주의, 도약적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단속 평형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다윈주의자가 둘로 갈려요. 하나는 신다윈주의가 있고 단속 평형설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줍니다. 신다윈주의는 왜 신자를 붙였느냐? 원래는 다윈주의인데 신자를 붙인 이유는요, 다윈은 돌연변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후대 학자들이 보니까 돌연변이가 없이는 아주 미세하게 바뀌는 걸 오랫동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가 개구리가 됐다. 자, 그런 말도 참 쑥스럽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요, 점진적인 방법을 쓰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 도약이 가능하다, 그걸 인정하는 학자들을 신다윈주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약적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건 이제 단속 평형설인데 말이 좀 어려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도약 진화, 이게 뭡니까? 이게 대돌연변이.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물고기에서 개구리가 갑자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니까 다윈주의자들로부터는 미치광이 내지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죠. 그렇죠? 신다윈주의에서는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만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도약 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미친놈이다,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도약 진화는 뭡니까? 일종의 창조예요, 창조. 뱀이 알을 4개를 낳는데 부화를 해보니까 뱀이 안 나오고 여기서는 토끼가 나오고 여기는 고양이가 나오고 이건 뭐 말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도약 진화예요. 그럼 이게 진화입니까? 이게 진화입니까? 이건 창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도약 진화라는 말은 이제 창조와 같은 말이에요. 그랬는데 1980년에 하버드 대학의 굴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생물학 교수입니다. 고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단속 평형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펑츄에이트 이쿠비블리움인데, 요게 이제 하버드대 이 굴드가요, 고생물학자인데 이 땅을 많이 파봤습니다. 파보니까 중간 화석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 화석이 넘쳐 흘러야 되겠죠. 물고기에서 개구리가 되려면 그 수억 년 동안 조금씩 바뀌었으면 중간에 이상한 모양, 물고기와 개구리 사이의 모양을 지닌 것들이 수없이 발견된 화석으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그런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굴드는요, 그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도약 진화를 했기 때문에, 도약 진화. 그래서 이 골드 슈미트의 도약 진화를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다윈주의의 죽음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틀렸단 말이지. 자, 옥스퍼드의 도킨스가 신다윈주의 아닙니까? 근데 하버드 대학의 고생물학자 굴드가 뭔 소리냐, 점진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이 사람도 창조론자가 아닙니다. 진화론자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야, 점진론 틀렸단 말이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뀌어야 된다. 왜냐면 이 대진화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럼 단속 평형은 뭐냐? 요건 여러분 좀 이 말이 착한 번역을 잘했는데, 이 단이란 말은요, 한자로 여기서 단은 끊을 딴자, 끊을 딴자. 속은 있는다. 그러니까 단속하면 단속이란 말은 뭘 가서 얘기해도 조사하고 뭐 규제하는 데 이 뜻이 아니라, 이 단자는 끊을 단자고 속자는 이을 속자예요.
끊어졌다가 이어지면서 평형을 이룬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punctuated equilibrium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제가 단속 평형설은 이거 일본 사람이 이걸 번역을 하지 않았나 제가 늘 생각하는데 아직 그 번역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그 번역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단속 평형설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 골두에게는요, 물고기가 계속해서 물고기로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개구리가 돼요, 개구리가. 그래서 개구리가 되면 이 상태에서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개구리가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개구리가 계속 되다가 뱀, 또 뱀이 계속 되다가 뭐 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단속, 끊어졌다가 이어지면서 평형을 이룬다. 예. 오늘 아주 김하늘 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똘똘한 분이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끊어졌다가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갑자기 물고기에 쭉 가다가 어느 날 다 개구리가 돼, 개구리가.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말 하는 게 참 우습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물고기와 개구리 사이에 이 수억 년 동안 조금씩 바뀌어서 변화가 됐다고 하는 그 중간 화석이 단 한 개라도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된다. 똑같이 갔다가 갑자기 도약하고 또 다시 갔다가 평형을 이루고 다시 도약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단속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갖다가 점진적 방법을 견지하는 신다윈주의가 틀렸다. 이렇게 이제 이 진화론자가 둘로 갈립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신다윈 진화라고 오고 그 다음에는 이 단속 평형설로 도약 진화로 둘로 나눠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를 진화의 원동력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체는요 매우 섬세하고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팔을 보면요, 여러분 팔에 여기 안에 뼈가 있죠, 근육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양옆으로 이렇게 서로 결합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연한 돌연변이로 인해서 한꺼번에 변할 수 있다? 한꺼번에 어떻게 변해요? 물고기가 한꺼번에 바뀌어서 개구리가 됩니까? 상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돼, 기적이. 기적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 도약진화란 게요, 뱀의 알에서 개나 고양이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진화입니까? 창조입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창조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 진화를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신다윈주의가 나오고 다시 단속 평형이 나온단 말이죠. 자기네들도 말하면서도 쑥스러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요, 돌연변이가 안 되는 이유는요, 이 학자들은, 자기네들은 돌연변이로 파충류의 비늘이 새의 날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뱀의 비늘이 새의 날개가 됐다. 이게 뭔 개소리예요, 도대체? 네? 여러분, 그 파충류의 호흡기관이 새의 폐가 됐다. 그러니까 이 뱀의 호흡기관이 나는 새의 폐가 됐다. 예. 비늘은 날개가 되고 호흡기관은 폐가 됐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호흡기관은요, 조그마한 기능 불량도 수분 내에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숨을 물속에 들어가 빠져서 숨을 뭐 한 2분이나 3분 못 쉬면요,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저는 이제 뻗고 바로 이제 무슨 이 인공호흡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죽거든요. 그런데 언제 지금 파충류의 호흡기관이 새의 이 폐가 된단 말이죠.
그거는 이런 거예요. 낡은 계산기를 벽에다 딱 던지니까 훌륭한 핸드폰으로 변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길 걸 우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돌연변이는요, 무작위적 변화를 말하지 인도되거나 계획된 변화가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강조합니까? 눈먼 시계공이었어요. 눈먼 시계공. 이 세상에 이 동물과 식물을 움직이는 시계공이 있긴 있는데 그 시계공은 눈이 멀었단 말이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무작위적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인도되거나 계획된 변화는 없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무작위적 변화가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계획적 인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교하고 계획적인 인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네들은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계획적인 인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요, 제 노트북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이러스는 제가 만든 헌법 논문을요, 뒤죽박죽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내 논문이 지직돼가지고 읽지 못하거나 내용을 뒤죽박죽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먹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쓴 이 헌법 논문을요, 한글로 썼어요.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제 논문을 경제학 논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요, 제가 만든 논문이나 작성된 문건들을 뒤죽박죽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헌법 논문을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을 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제가 쓴 이 헌법 논문을 경제학 논문으로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후자는요, 헌법 논문을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을 해준다든지 경제학 논문으로 바꾸는 것은요, 바이러스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초고도의 능력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게 논리 비약이 있습니까? 논리 비약이 없죠? 헌법 논문이 영어나 독일어로 바뀐다든지 경제학 논문으로 바뀌려면 초고도의 능력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바이러스로 된다? 어림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요, 돌연변이는요, 유전 정보의 손실입니다. 손실. 엄청난 유전 정보의 획득이 요구되는 중간 변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물고기에서 개구리가 되려면요, 개구리가 훨씬 더 물고기보다는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유전 정보가 외부에서 여기 엄청나게 들어와야 됩니다. 일로 들어와야만 이게 개구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연변이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 머리 둘 달린 거북이가 나왔다. 그런 유전 정보가 잘못 거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손실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가 뭐예요? 손실된 거예요. 망가진 겁니다. 그러면 종간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새로운 엄청난 양의 유전 정보가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물고기보다는 개구리가 더 복잡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유전 정보가 개구리에게 투입이 되어야만, 물고기에게 투입이 되어야만 이 개구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따라서 유전 정보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유전 정보의 손실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의 획득이 요구되고 있는 종간 변화의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정보 손실 과정인 돌연변이가
분명히 정보 손실을 했잖아요. 돌연변이가 계속되면요, 엄청난 정보 획득이 이루어진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의 손실이죠. 그럼 유전 정보의 손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엄청난 정보의 획득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는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거래할 때마다 매번 조금씩 손해를 받거든요. 보는 행인이 언젠가는 거부가 될 수 있다. 그거와 다르지 않죠. 그렇죠?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의 손실이에요. 그런데 손실이 계속되면 언젠가 엄청난 정보가 새로 투입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거래할 때마다 100만 원씩 손해보는 사람이 언젠가는 10억에 거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윈주의 왜 거대한 역설이냐, 그런 발생학적으로 보면요, 대진화는 생물의 초기 발생 단계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난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처음에 생명체, 요건 배아 아닙니까? 배아? 그다음에 한참 이제 엄마 뱃속에 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사람 같으면 태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합시다. 성체라고 합시다. 성체. 그러면요, 돌연변이가 이루어지려면요, 생물의 초기 발생 단계, 요 단계에서 종간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그래도 가능합니다. 쭉 가다가 성체 단계에서 종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룰 수가 없는 것이. 그렇죠? 이런 단계에서요, 성체 단계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생물에게 대단히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죠. 죽을 것이에요, 이때는요. 그렇죠? 이때 이 종간 변화 이루어지면요, 이 생명체가 살아서 외부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뭡니까? 배가 죽거나 불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를 다윈주의의 거대한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거죠. 종간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돌연변이가 필요해요. 돼서가 아니라 필요해. 그런데 막상 돌연변이로는요, 생물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물이 죽게 된단 말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머리 둘 달린 거북이가 하나 나온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예컨대 그건 끝이란 말이죠. 원래는 초기 단계에서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학적으로 보는 거죠. 엄마에서 나오기 직전에 뭔가로 바뀌게 되면요, 그때는 엄마가 죽거나 애가 죽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다윈주의의 거대한 역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돌연변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돌연변이로는요, 생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다윈주의의 거대한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59년에요, 종회기원이 만들어졌어요. 과학계는요, 변이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창조 이야기를 증명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어요. 변이, 그러니까 새의 주둥이가 좀 바뀌었어요. 북극곰이 검은 곰이 많았는데 흰 곰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 추운 지역에 그 양에 털이 많았단 말이죠. 그건 다 뭡니까? 변이에요, 변이. 이걸 마치 창조로 좀 이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온갖 거짓 예언자들과 돌팔이들이 등장하면서 창조주를 부정하고 조롱해 왔습니다. 다윈주의자에게는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어야 해요. 되어야 해. 뱀이 또 되어야 되고 원숭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구리가 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또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 그렇다면 만일에 그렇다 하시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간은요, 목적도 없는
자연적 과정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믿지도 않지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인간은요,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 그다음에 이 어떤 능력도 부족한, 목적도 없는 자연적 과정의 결과에 불과하다 이 뜻입니다. 다윈주의는 결국 뭡니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인간 없는 인간관이 되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상의 평가절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요, 어떤 동물에 비해서도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숭이에서 단순히 우리가 뱀에서 개가 됐고, 원숭이가 됐고, 다시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 이상의 평가절하는 없지 않느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지금의 세상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모든 동물을 좀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존엄과 위상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 모습이에요. 마지막인데요, 다윈주의가 점진론을 취하건 도약 진화를 취하건 그 어느 것도 종간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윈주의자들은요, 이 진화를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진화를 포기해서는 다 죽어요. 자기네들의 기반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에게요, 다윈주의는 반박할 수 있는, 논박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다윈주의를 설명할 때까지 유효해야 하는 이론이, 이 말을 잘 이해해 주세요. 다윈주의는 논박하면 안 돼요. 설명이 될 때까지 유효해야 되는 이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윈주의가 지금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 할 것이냐? 다윈주의는 그 다윈주의를 설명이 가능할 때까지 유효해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진화를 그들은 고집하겠지만 진화 이론은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죠. 자, 이 뒷부분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말을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윈주의자들은 진화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진화론자들에게 다윈주의는요, 논박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다. 다윈주의를 설명할 때까지 유효해야 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진화를 계속 고집할 거예요. 그러나 합리적인 진화 이론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설득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화는 고집하겠지만 설득력 있는 진화 이론은 갖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자, 좀 여러분이 쉬운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용을 음미해 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정리가 가능한 분들은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려운 내용은 좀 빼고 쉬운 거라도 여러분 잘 이해해서 새겼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진화론 이제 기만을 이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재밌는 그 분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대칭형, 프락텔형, 피보나치형을 좋아하신다. 그 다음에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돌연변이와 이 자연 선택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진화의 두 기둥인데 그 중에 하나인 돌연변이는 그 자체가 다윈주의의 패러독스다, 모순이다, 역설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헌법을 강의하고 또 한 2번, 3번 하다가 또 제가 이 진화 비판을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